여기 미국의 군사 전문 방송에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해 전 세계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경악시킨 한국의 모습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군 소속으로 조국 우리에 봉사하는 숭고한 직업을 가졌다는 점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가족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군인 집안이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군인이 되어 조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버지께서는 제게 주한미군으로 파견 갔다 올 것을 강요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증조할아버지가 한국전쟁의 참전용사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아버지께서는 한국을 다녀와야만 저희 가족의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주한미군 파견 경험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니 반드시 한국을 갔다 오라며 억지를 부리시더군요. 솔직히 저는 남이 나라 따위는 지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건 무의미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한국만큼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일단 아버지만 해도 주한미군으로 파견 갔다 오신 분이었기에 저는 도저히 아버지의 말씀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버지는 주한미군으로 파견된 미군 중 절반 이상은 그대로 한국에 눌러 살기로 결정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그만큼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덧붙이셨기에 저는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어 당황스러움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도대체 누가 이러한 미국을 버리고 한국 따위의 국가에서 살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나라 자체가 초토화되었던 국가로 미국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국가인데 그때로부터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은 지금 한국이 발전해봤자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도대체 자랑스러운 미국인이 미쳤다고 이런 나라에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아빠의 말씀에 그저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만만 한가득 아는 채 억지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죠. 솔직히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도 불만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날씨는 추워도 너무나도 추웠거든요. 도저히 적응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정도로 말입니다. 함께 한국에 온 동료 말로는 한국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름이라며 한국 여름의 고온다습한 환경은 아프리카의 더위도 한 수 접을 정도라며 너스레를 떠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그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나 싱글벙글이라는 말인가? 아무래도 이곳에서 한국 파견을 억지로 온 건 저 혼자일 뿐인 것 같았고 심지어 많은 미군 동료들은 한국 여행을 한 번 이상 와본 경험마저 있었기에 저는 도대체 한국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듯 많은 미군들이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한국으로 자발적으로 파견을 신청하는 건가 싶어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대 내부로 들어갔죠. 역시나 한국의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은 도저히 적응이 안 됐고 저는 그럴 때마다 불만을 늘어놓을 뿐이었는데요. 동료들은 정말 미치기라도 한 것인지 이런 나라에 대체 왜 파견을 오는 건지 그리고 대체 왜 이런 나라에 눌러 사는 건지 그리고 증조할아버지는 대체 뭘 위해 이런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킨 건지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가졌던 의문점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 생활 자체도 마음에 안 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주한미군 파견자들을 대상으로 한 OT 시간에 한국 규칙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몹시 자유롭고 개인의 권리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규칙들은 너무나도 엄격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건 그저 과장이겠거니 했지만 실제로 지내게 된 한국에서 한국인들은 대중교통 같은 공공장소에서 정말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무단횡단도 하지 않았고 또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까지 감시를 당하는 느낌을 받았기에 길을 걸을 때마다 늘 압박감을 느껴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은 작은 실수나 사소한 민폐조차 저지르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한국 생활의 엄격한 규칙에 완전히 질려버리고 말았죠. 아니, 살다 보면 조금 피해를 주면서 살 수도 있지.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물론 언어 장벽도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메뉴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기에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거든요. 솔직히 이건 전부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인 제 문제가 맞았음에도 이때에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불만투성이인 6살짜리 어린아이 같았죠.
하지만 도저히 개선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제 불평은 단 일주일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 한국이라는 나라에 여러 암묵적인 규칙이 있고 모두가 그러한 규칙을 지키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며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착한 마음씨로 삶을 살고 있던 거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씨는 생각보다도 더욱 대단하고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낸 상태였더라고요. 일단 한국의 다소 엄격하고 억압적인 것처럼 보이는 규칙은 살다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이 되지도 않았고 또 공공장소가 조용하니 미국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민해졌던 제 머리는 점점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인들이 규칙을 잘 지킨 탓에 한국의 거리는 쓰레기조차 하나도 없었는데요. 미국의 거리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각종 낙서와 훼손된 공공시설물들이 즐비해 있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다시금 거리가 지저분해질 것을 알기에 담당 부서는 이러한 훼손된 공공장소를 그저 방치해두는 게 다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핑계를 삼아 책임지지 못할 행동만을 저지르고 결국 이건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거리 및 공공장소는 낙서도 쓰레기도 기물 파손도 없었고 결국 이러한 깨끗하고 좋은 환경은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완벽한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한국은 범죄가 아예 없는 수준의 매우 안전한 모습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낮이건 밤이건 골목길이건 큰 길가에서 걷든 늘 소매치기나 강도 등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10초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뒤를 경계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규칙 덕분인지 어두운 새벽에 골목길을 걸을 때조차 매우 안전했고 스마트폰 등의 소지품을 대놓고 들고 다녀도 그러한 소지품을 노리는 소매치기는 구경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도 결국에는 실패한 치안 개선을 높은 시민의식 수준 하나로 공짜로 해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모습을 설명할 때는 제가 한국의 카페에서 겪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극한으로 안전한 환경에 너무 적응해버려서 저도 모르게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그대로 지갑을 두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3시간 후에야 지갑을 카페 테이블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패닉 상태로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 지갑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고스란히 놓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자리를 정리하던 카페 직원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며 제게 주의를 준 걸로 보아 한국인들은 아예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된 한국의 카페 테이블에는 여러 노트북이나 지갑들이 주인 없이 그대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에 저는 한국은 귀중품을 놓고 화장실이나 볼일을 보고 와도 아무도 훔치지 않는 미친 나라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죠. 미국에서는 총기를 들고 카페로 들어와 손님들의 노트북 및 스마트폰, 지갑을 깡그리 강탈하여 달아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미국과는 아예 정반대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러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모습들은 그저 한국인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수준이 높아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건 한국인들은 선천적으로 매우 정직하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한국의 큰 숫자 단위의 현금이 매우 낯설어서 1,000원을 내야 하는 경우에 10,000원을 내는 등 여러 실수를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국인들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제가 제대로 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거든요. 그들은 멋모르는 외국인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늘 필요 이상의 돈을 주었다라며 끝까지 정직을 지켰고 저는 마치 정직성이 개인의 명예처럼 여겨지는 한국에서 별다른 시행착오 없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곧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만도 한국은 그러한 언어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 한국어를 못했지만 한국인들은 남들을 도와주는 것에 진심인 특별한 민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은 단연 최고였거든요. 저는 영어라는 모국어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였지만 한국인들은 한국어라는 자신들의 모국어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매우 유창했고 이들은 제가 구태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제 난처한 표정을 읽고 먼저 도움을 건네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한국인들은 손짓과 발짓을 사용해가면서 어떻게든 제게 도움을 주곤 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완전히 반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극심한 미국에서는 외국인은 곧 투명인간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지만 오직 한국에서만큼은 누구든 소외되지 않고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였거든요. 특히나 저는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은 나머지 이제는 도움을 받기 미안해서 몰라도 아는 척을 하며 똑같은 장소에 3초 이상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3초 이상 머무르며 죽상을 하고 있으면 한국인들이 와서 도움을 주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환대를 겪다 보면 저는 제가 한국에서 느낀 첫 감정이 자꾸만 떠오르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한국인들이 주한미군인 저를 원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한국의 현지인들은 제게 전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부대 내에서 보이는 한국인 병사들도 저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모르는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문화를 가졌던 것일 뿐이었고 알고 보면 한국인들만큼 친해지기 쉬운 사람들도 없었죠. 저희는 가끔 한국군과 연합체육대회 등에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진행하곤 했는데 그러한 행사를 진행한 뒤에는 저희는 어김없이 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매우 개방적인 국가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얕은 사이에 친구들을 사귀기는 매우 쉬우나 진정한 친구를 사귀긴 굉장히 힘든 모순적인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가식과 배척 따위는 없는 국가였고 그렇게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형제와도 같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늘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로 우정을 확인하곤 했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제게 고기를 상추에 싸서 마늘과 쌈장을 넣고 한 입에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한국의 술인 소주는 무조건 한 입에 털어 넣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었죠. 삼겹살은 상추쌈에 싸서 먹을 때, 쌈장을 찍어 먹을 때, 기름장에 찍어 먹을 때, 구운 김치와 함께 먹을 때 등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곤 했고 저는 이러한 수준이 매우 높고도 재미있는 삼겹살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먹고 마신 후 저희는 어김없이 노래방에 가곤 했고 그곳에서 한국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멀쩡한 겉모습과는 다른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노래방에 들어간 한국인들은 가장 조용한 사람마저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도대체 이런 면모를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다녔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말이죠. 물론 한국인 형제들은 저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았고 덕분에 저는 낯선 타지에 혼자 남겨진 상황에도 조금의 외로움도 느끼지 않은 채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은 한국은 가족 중심의 문화라며 혼자 방치되는 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저를 자신들의 집에 초대하는 일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된 한국인 친구들의 집에서 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죠. 바로 한국의 아주머니들은 저를 마치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제 친엄마보다도 훨씬 더 극진하고 정겨운 대접을 해주며 저를 반겨주었거든요. 한국인 친구들의 집에 가면 그들의 어머니는 제게 갈비와 삼겹살 등의 고기 요리부터 해서 비빔밥을 비롯해 계란찜, 김치, 콩나물 무침, 잡채, 파전 등 식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10가지 이상의 반찬을 내오시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아주머니들은 혹여나 미국인인 제가 한식이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준비했다며 치킨과 피자까지 주문해 주셨기에 저는 배가 부르다 못해 목구멍으로 음식이 역류하는 것 같은 극한의 배부름을 느낀 채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손님 대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주머니는 고기가 더 필요하지 않냐며 보쌈을 추가적으로 내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음식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역시나 음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낙지볶음과 불고기까지 주섬주섬 차리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어딜 봐서 음식이 부족하다고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는 식혜와 막걸리 등의 한국의 전통 음료와 술뿐만 아니라 각종 제철 과일까지 추가적으로 내오셨기에 저는 그저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채 나라 잃은 표정으로 다시금 가득 채워진 식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희 친어머니조차 제가 오랜만에 집으로 복귀하면 그저 칠면조 요리 하나만을 내오시곤 하지만 한국의 아주머니는 그런 저희 친어머니께 뭐야? 한국에서는 양아들도 그렇게는 안 먹여. 이게 정말 친아들에게 해주는 대우가 맞는 거야? 라고 말해오는 듯 제게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극진한 대우를 해주시곤 했죠. 특히나 한국인 아주머니들은
꼭 제가 다시 돌아갈 때 두 손 가득 반찬을 포장해 주시며 혼자 사느라 고생이 많다며 정말 저를 친아들 그 이상으로 환대해 주셨는데요. 이렇듯 저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친절 덕분에 한국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보다 훨씬 행복하고 끈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다 보니 저는 드디어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분명 제가 한국으로 가기 직전에만 해도 저는 한국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물론 한국은 꽤 성공적으로 전후복구를 했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절대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아버지가 계속해서 보여주시던 증조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찍으신 흑백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모습만이 펼쳐져 있었고, 이 나라는 수십 년이 지나기는커녕 수백 년이 지나도, 아니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의 적응을 완전히 마치고 여유가 생겨 다시 돌아보게 된 한국은 그야말로 미국보다도 더욱 선진적이고 부유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타워를 올려다본 저는 이 나라가 그 흑백 사진 속의 그 나라가 맞나 싶어 두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한때 진흙탕처럼 오염된 하천이었던 한강은 이제 미래의 달이, 세계 최고의 경치와 인프라를 자랑하는 공원, 고층 빌딩이 물에 비친 깨끗하고 반짝이는 수로가 되어 있더군요. 작은 판잣집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리 대신 저는 끝없이 늘어선 첨단 건물들, LED 조명들, 그리고 번화한 명품 거리를 보았는데요.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전기버스, 고속열차, 전기택시가 줄지어 있는 한국의 모습은 이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면 미국조차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제가 그동안 세계 최고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뉴욕을 가뿐하게 제압해버렸고, 저는 제 증조할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증조할아버지는 이 나라에서 가능성을 봤던 거였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흘려준 피의 보답이라도 하듯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마저 가뿐히 제칠 정도로 우수한 모습으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보여준 굶주리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또한 절대로 볼 수가 없었죠. 한국인들은 매우 단정한 옷차림을 자랑하고 있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한국인들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고 기술에 매우 능숙하며 언제 어디서나 높은 교양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한국이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수준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은 이제 삼성, 현대, LG 및 기타 수많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통해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들은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발돋움한 상태인 것을 보면 이러한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사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증조할아버지가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 싸웠던 나라는 현재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영하고 독립하며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 있었고, 저는 증조할아버지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닌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성장할 나라를 구했다고 느껴 엄청난 존경과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진 국가로, 한국에서는 아무리 변두리 지역일지라도 지하철과 버스를 통해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제 시간에 오는 법이 없는 미국의 지하철과는 달리 한국의 대중교통은 항상 제 시간에 도착했고, 대부분 제 시간이 아니라 항상 시간을 엄수했기에 저는 한국은 도대체 어느 틈에 이 정도로 수준 높은 도시를 구축한 건가 싶어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보통 대중교통 인프라야말로 한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과 평등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지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은 단연 전 세계 최고였고, 저는 증조할아버지의 피와 땀을 잊지 않고 최고의 국가로 발전해준 한국에 고마움마저 느끼게 되었죠. 저는 한국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결과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늘 성실한 태도로 최고의 근로윤리를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고객 서비스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는데 한국인 직원들은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효율적으로 응대하며 한 명이 두 명 이상의 몫을 걷더니 해내더라고요. 공사나 수리 또한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에서는 도로 수리에만 몇 달이 걸리지만 한국은 하룻밤 만에 도로 수리가 완벽하게 맞춰 있었고 눈만 감았다 뜨면 새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식당 직원이 고객이 두고 간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길을 가로질러 질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의 배려와 헌신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놀라울 정도의 책임감과 성실함이야말로 이 나라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가난한 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인 모양이었고 저는 증조할아버지가 정말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셨구나 싶어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그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가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였고 또 혹시 모를 적의 침략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대비가 된 국가였기 때문이었죠. 일단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탱크이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탱크라고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K2 블랙팬서 탱크는 자동장전,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인 보호, 그리고 인공지능 지원 표적이라는 전 세계 유일한 최첨단 기능으로 적으로 하여금 공격을 할 엄두조차 못 내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K2 블랙팬서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탱크와 비교한다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도 마치 스포츠카처럼 움직이며 트럭처럼 부딪혔기에 이건 제 미국인으로서의 주관적인 감정을 추가한다고 해도 미국의 탱크를 압도할 만큼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공군도 기대 이상이었죠. 저는 지금껏 한국의 공군은 미국의 공군 지원 및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십수년 전의 이야기일 뿐이었는데요. 한국은 이미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만큼 전투기 기술력에 있어서 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 혁신을 이뤄낸 상태였고 이 나라는 이미 F-15를 자체 개량한 버전인 F-15K 슬래미그를 개발한 상태로 한국산 전투기는 이미 장거리 타격과 압도적인 공중우세 그리고 우수한 스텔스 기능까지 입증된 상태였어요. 즉, 한국은 이미 미국의 도움이 없어도 자체 기술력만으로 그 어떠한 침략자도 묵사발을 낼 준비가 된 국가라는 거였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미사일 무기고였죠.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시스템 중 하나로 파괴적인 정확도로 적진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데요. 현무포탄도 미사일은 지하 벙커와 지휘센터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식 미사일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이는 육중한 탄도 무게와는 어울리지 않게 초음속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이미 AI 기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개발한 국가로 이는 장거리에서도 절대적으로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AI 미사일 기술은 전 세계 최초이자 가장 진보된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만족이라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국가였고 기어코 다중발사 시스템이라는 여러 탄두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공포의 기술을 개발하여 적의 방어를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먼저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적은 누가 어떤 방향에서 공격했는지 알기도 전에 전쟁은 그대로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제가 어쩌면 한국은 미국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은 이미 기존의 전통적인 무기를 초월한 차세대 무기까지 개발한 미친 국가였거든요. 일단 한국은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에서 드론이 맹활약을 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가 드론 기술 개발에 열중을 하기 훨씬 이전에도 이러한 전쟁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연구 개발에 몰두하여 현재 드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감시 및 공격 임무를 위해 AI 지원 스텔스 드론을 빠르게 개발해낸 상태였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이 스텔스 드론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고도 적의 공역 깊숙이 비행할 수 있어 한국으로 하여금 압도적인 제공권 및 전술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즉, 만약 한국에 경거망동을 하는 불쌍한 국가는 자신들이 어떤 무기로 어떻게 공격받는지도 모른 채 핵심 시설이 전부 야금야금 갉아먹히며 결국 레이더로도 감지할 수 없는 귀신들에 의해 갈갈이 찢긴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또한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감시 드론은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스캔하며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인간을 대체하면서도 인간보다 더욱 효율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보여주기에 한국은 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아무리 많은 적이라도 기술력 하나로 모두 제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에 믿기지 않는 전투력에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어요. 저는 군대에서의 AI는 여전히 이론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작동 중이며 전쟁 방식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이미 무인 지상 차량을 개발해서 상용화 전 실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이러한 무인 지상 차량은 적진을 정찰하고 진압 사격을 가하며 심지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장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기에 한국을 상대하는 적은 한국군 병사와 싸우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귀신과 싸우는 셈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병력 손실은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적은 한국의 무인 전투무기와 싸움을 지속할 뿐이고 결국 이러한 소모전을 이어나가다 보면 한국은 병력 손실 없이 손을 안 대고도 적을 전부 섬멸할 수 있는 셈이거든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어먹은 국가길래 이러한 한세기는 초월한 것만 같은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의 모습을 보니 저는 진심으로 한국과 미국이 전면전을 펼치더라도 정체되어 있는 미군은 한국의 최첨단 군대를 도저히 버텨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정말로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 스스로 빈민국이라는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답게 이들은 군사력 측면에서도 다시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대비하고 모든 시스템을 뜯어고친 상황이었거든요. 북한은 한국에 대한 기습남침을 가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혔듯이 한국은 이미 북한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상황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은 AI 기반 킬체인 시스템을 갖춘 상태였고 이는 만약 한국을 향해 선제 공격을 시도하는 국가는 한국의 자동적인 보복을 받고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러한 한국식 킬체인 시스템은 AI 지원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적의 위협을 즉시 감지하여 위성 및 드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요. 결국 확실한 위험을 판별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1분 안에 발사되어 적이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기 전에 적의 목표물을 타격하여 추가 타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인 드론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이륙하여 AI 조정을 통해 타격 임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한국은 시간을 벌어 더욱 확실한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미국만 해도 미사일 공격을 승인하는데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몇 분 안에 적의 목표물을 소탕할 수 있다니 한국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 위협을 가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위협에 대해 기술력 하나로 사전 대비를 해놓음으로써 아예 경거망동조차 사전에 방지시키는 놀라운 국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신속한 동원 능력은 전 세계 군사평가에서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을 만큼 놀라운데요. 저는 미군으로서 신속한 배치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이어 2위로 한국은 동원 경보가 발령된 지 10분 만에 수만 명의 병사들이 배치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거든요. 한국 육군 예비군은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활성화되고 배치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몇 주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한국의 우수한 고속도로와 지하철 인프라는 즉시 군용 교통로로 전환되며 그야말로 한국은 진격을 위한 아침 브리핑을 마치기 전에 사단 전체를 준비시킬 수 있는 무지막지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결국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며 망해가지만 한국은 한번 겪은 일은 절대로 잊지 않는 똑똑한 국가였고 저는 한국의 이런 점이야말로 전 세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빈공국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게 한 기적의 원천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알면 알수록 대단한 면모에 결국 증조할아버지의 선택이 맞았구나 싶어 엄청난 존경심을 느꼈고 아버지가 왜 한국 파견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라고 하셨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경과 겸손을 되찾게 된 저는 한국까지 왔음에도 아직까지도 전쟁 기념관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라 그렇게 증조할아버지를 추모할 겸 전쟁 기념관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전쟁 기념관에 도착함과 동시에 어쩌면 한국이 빠르게 발전했던 것은 그 어떤 이유나 논리도 필요 없이 그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절대로 역사를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는 벌써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쟁 기념관은 추모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자신들의 선조와 동맹국 병사들의 이름을 향해 목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경건한 태도에 울컥할 수밖에 없었죠. 청동으로 제작된 한국과 미국 군인들의 동상,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사진들과 잿더미에서 떠오른 현대 한국의 사진들, 제 증조할아버지의 부대를 포함한 외국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전체 섹션 등 이곳 전쟁 기념관은 전쟁에서 산화한 한국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동맹국 전사들까지도 공평하게 기념하고 있었고,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의 완벽한 서사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입고 있던 미군 군복을 본 한백발의 한국인 할아버지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당연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지만 근처를 지나가던 젊은 한국인 남성은 저희의 대화를 통역해 주었기에 저희는 겨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백발의 한국인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셨고 자신의 동료들을 보러 매일같이 이곳 기념관을 찾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은 이제 몸이 불편해서 아무래도 오늘이 전쟁 기념관을 찾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전우의 증손자를 보게 되다니 이건 전쟁에서 먼저 산화한 동료들이 힘을 써준 것이 분명하다며 제 손을 맞잡아 주셨는데요. 결국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되었고 증조할아버지의 전우이신 이 할아버지께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경례를 했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꼭 껴안아 주실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근처에 있던 한국인들은 저희의 사연을 대충 눈치챘는지 저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으로 파견 온 제게도 한국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왔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는 초등학생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까지 있었기에 저는 이렇듯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자신의 조국의 역사를 알고 있는 한국의 우수한 모습에 이 나라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며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느끼며 다시금 증조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존경과 감사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미국의 군사 전문 방송에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해 전 세계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경악시킨 한국의 모습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군 소속으로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숭고한 직업을 가졌다는 점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가족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군인 집안이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군인이 되어 조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버지께서는 제게 주한미군으로 파견 갔다 올 것을 강요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증조할아버지가 한국전쟁의 참전용사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아버지께서는 한국을 다녀와야만 저희 가족의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주한미군 파견 경험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니 반드시 한국을 갔다 오라며 억지를 부리시더군요. 솔직히 저는 남이 나라 따위는 지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건 무의미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한국만큼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일단 아버지만 해도 주한미군으로 파견 갔다 오신 분이었기에 저는 도저히 아버지의 말씀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버지는 주한미군으로 파견된 미군 중 절반 이상은 그대로 한국에 눌러 살기로 결정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그만큼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덧붙이셨기에 저는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어 당황스러움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도대체 누가 이러한 미국을 버리고 한국 따위의 국가에서 살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나라 자체가 초토화되었던 국가로 미국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국가인데 그때로부터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은 지금 한국이 발전해봤자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도대체 자랑스러운 미국인이 미쳤다고 이런 나라에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아빠의 말씀에 그저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만만 한가득 안은 채 억지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죠. 솔직히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도 불만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날씨는 추워도 너무나도 추웠거든요. 도저히 적응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정도로 말입니다. 함께 한국에 온 동료 말로는 한국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름이라며 한국 여름의 고온다습한 환경은 아프리카의 더위도 한 수 접을 정도라며 너스레를 떠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그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나 싱글벙글이라는 말인가? 아무래도 이곳에서 한국 파견을 억지로 온 건 저 혼자일 뿐인 것 같았고, 심지어 많은 미군 동료들은 한국 여행을 한 번 이상 와본 경험마저 있었기에 저는 도대체 한국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듯 많은 미군들이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한국으로 자발적으로 파견을 신청하는 건가 싶어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대 내부로 들어갔죠. 역시나 한국의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은 도저히 적응이 안 됐고 저는 그럴 때마다 불만을 늘어놓을 뿐이었는데요. 동료들은 정말 미치기라도 한 것인지 이런 나라에 대체 왜 파견을 오는 건지 그리고 대체 왜 이런 나라에 눌러 사는 건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대체 뭘 위해 이런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킨 건지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가졌던 의문점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 생활 자체도 마음에 안 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주한미군 파견자들을 대상으로 한 OT 시간에 한국 규칙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몹시 자유롭고 개인의 권리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규칙들은 너무나도 엄격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건 그저 과장이겠거니 했지만 실제로 지내게 된 한국에서 한국인들은 대중교통 같은 공공장소에서 정말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무단횡단도 하지 않았고 또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까지 감시를 당하는 느낌을 받았기에 길을 걸을 때마다 늘 압박감을 느껴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은 작은 실수나 사소한 민폐조차 저지르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한국 생활의 엄격한 규칙에 완전히 질려버리고 말았죠. 아니, 살다 보면 조금 피해를 주면서 살 수도 있지.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물론 언어 장벽도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메뉴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기에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거든요. 솔직히 이건 전부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인 제 문제가 맞았음에도 이때에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불만투성이인 6살짜리 어린아이 같았죠. 하지만 도저히 개선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제 불평은 단 일주일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 한국이라는 나라에 여러 암묵적인 규칙이 있고 모두가 그러한 규칙을 지키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며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착한 마음씨로 삶을 살고 있던 거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씨는 생각보다도 더욱 대단하고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낸 상태였더라고요. 일단 한국의 다소 엄격하고 억압적인 것처럼 보이는 규칙은 살다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이 되지도 않았고 또 공공장소가 조용하니 미국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민해졌던 제 머리는 점점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인들이 규칙을 잘 지킨 탓에 한국의 거리는 쓰레기조차 하나도 없었는데요. 미국의 거리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각종 낙서와 훼손된 공공시설물들이 즐비해 있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다시금 거리가 지저분해질 것을 알기에 담당 부서는 이러한 훼손된 공공장소를 그저 방치해두는 게 다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핑계를 삼아 책임지지 못할 행동만을 저지르고 결국 이건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거리 및 공공장소는 낙서도 쓰레기도 기물 파손도 없었고 결국 이러한 깨끗하고 좋은 환경은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완벽한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한국은 범죄가 아예 없는 수준의 매우 안전한 모습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낮이건 밤이건 골목길이건 큰 길가에서 걷든 늘 소매치기나 강도 등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10초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뒤를 경계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규칙 덕분인지 어두운 새벽에 골목길을 걸을 때조차 매우 안전했고 스마트폰 등의 소지품을 대놓고 들고 다녀도 그러한 소지품을 노리는 소매치기는 구경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도 결국에는 실패한 치안 개선을 높은 시민의식 수준 하나로 공짜로 해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모습을 설명할 때는
제가 한국의 카페에서 겪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극한으로 안전한 환경에 너무 적응해버려서 저도 모르게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그대로 지갑을 두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3시간 후에야 지갑을 카페 테이블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패닉 상태로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 지갑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자리를 정리하던 카페 직원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며 제게 주의를 준 걸로 보아 한국인들은 아예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된 한국의 카페 테이블에는 여러 노트북이나 지갑들이 주인 없이 그대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에 저는 한국은 귀중품을 놓고 화장실이나 볼일을 보고 와도 아무도 훔치지 않는 미친 나라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죠. 미국에서는 총기를 들고 카페로 들어와 손님들의 노트북 및 스마트폰, 지갑을 깡그리 강탈하여 달아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미국과는 아예 정반대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러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모습들은 그저 한국인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수준이 높아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건 한국인들은 선천적으로 매우 정직하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한국의 큰 숫자 단위의 현금이 매우 낯설어서 1,000원을 내야 하는 경우에 10,000원을 내는 등 여러 실수를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국인들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제가 제대로 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거든요. 그들은 멋모르는 외국인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늘 필요 이상의 돈을 주었다라며 끝까지 정직을 지켰고 저는 마치 정직성이 개인의 명예처럼 여겨지는 한국에서 별다른 시행착오 없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곧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만도 한국은 그러한 언어 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 한국어를 못했지만 한국인들은 남들을 도와주는 것에 진심인 특별한 민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은 단연 최고였거든요. 저는 영어라는 모국어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였지만 한국인들은 한국어라는 자신들의 모국어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매우 유창했고 이들은 제가 구태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제 난처한 표정을 읽고 먼저 도움을 건네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한국인들은 손짓과 발짓을 사용해가면서 어떻게든 제게 도움을 주곤 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완전히 반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극심한 미국에서는 외국인은 곧 투명인간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지만 오직 한국에서만큼은 누구든 소외되지 않고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였거든요. 특히나 저는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은 나머지 이제는 도움을 받기 미안해서 몰라도 아는 척을 하며 똑같은 장소에 3초 이상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3초 이상 머무르며 죽상을 하고 있으면 한국인들이 와서 도움을 주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환대를 겪다 보면 저는 제가 한국에서 느낀 첫 감정이 자꾸만 떠오르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한국인들이 주한미군인 저를 원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한국의 현지인들은 제게 전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부대 내에서 보이는 한국인 병사들도 저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모르는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문화를 가졌던 것일 뿐이었고 알고 보면 한국인들만큼 친해지기 쉬운 사람들도 없었죠. 저희는 가끔 한국군과 연합체육대회 등에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진행하곤 했는데 그러한 행사를 진행한 뒤에는 저희는 어김없이 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매우 개방적인 국가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얕은 사이에 친구들을 사귀기는 매우 쉬우나 진정한 친구를 사귀긴 굉장히 힘든 모순적인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가식과 배척 따위는 없는 국가였고 그렇게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형제와도 같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늘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로 우정을 확인하곤 했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제게 고기를 상추에 싸서 마늘과 쌈장을 넣고 한 입에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한국의 술인 소주는 무조건 한 입에 털어 넣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었죠. 삼겹살은 상추쌈에 싸서 먹을 때, 쌈장을 찍어 먹을 때, 기름장에 찍어 먹을 때, 구운 김치와 함께 먹을 때 등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곤 했고 저는 이러한 수준이 매우 높고도 재미있는 삼겹살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먹고 마신 후
저희는 어김없이 노래방에 가곤 했고, 그곳에서 한국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멀쩡한 겉모습과는 다른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노래방에 들어간 한국인들은 가장 조용한 사람마저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도대체 이런 면모를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다녔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말이죠. 물론 한국인 형제들은 저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았고, 덕분에 저는 낯선 타지에 혼자 남겨진 상황에도 조금의 외로움도 느끼지 않은 채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은 한국은 가족 중심의 문화라며 혼자 방치되는 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저를 자신들의 집에 초대하는 일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된 한국인 친구들의 집에서 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죠. 바로 한국의 아주머니들은 저를 마치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제 친엄마보다도 훨씬 더 극진하고 정겨운 대접을 해주며 저를 반겨주었거든요. 한국인 친구들의 집에 가면 그들의 어머니는 제게 갈비와 삼겹살 등의 고기 요리부터 해서 비빔밥을 비롯해 계란찜, 김치, 콩나물 무침, 잡채, 파전 등 식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10가지 이상의 반찬을 내오시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아주머니들은 혹여나 미국인인 제가 한식이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준비했다며 치킨과 피자까지 주문해 주셨기에 저는 배가 부르다 못해 목구멍으로 음식이 역류하는 것 같은 극한의 배부름을 느낀 채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손님 대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주머니는 고기가 더 필요하지 않냐며 보쌈을 추가적으로 내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음식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역시나 음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낙지볶음과 불고기까지 주섬주섬 차리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어딜 봐서 음식이 부족하다고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는 식혜와 막걸리 등의 한국의 전통 음료와 술뿐만 아니라 각종 제철 과일까지 추가적으로 내오셨기에 저는 그저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채 나라 잃은 표정으로 다시금 가득 채워진 식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희 친어머니조차 제가 오랜만에 집으로 복귀하면 그저 칠면조 요리 하나만을 내오시곤 하지만 한국의 아주머니는 그런 저희 친어머니께 뭐야? 한국에서는 양아들도 그렇게는 안 먹여. 이게 정말 친아들에게 해주는 대우가 맞는 거야? 라고 말해오는 듯 제게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극진한 대우를 해주시곤 했죠. 특히나 한국인 아주머니들은 꼭 제가 다시 돌아갈 때 두 손 가득 반찬을 포장해 주시며 혼자 사느라 고생이 많다며 정말 저를 친아들 그 이상으로 환대해 주셨는데요. 이렇듯 저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친절 덕분에 한국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보다 훨씬 행복하고 끈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다 보니 저는 드디어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분명 제가 한국으로 가기 직전에만 해도 저는 한국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물론 한국은 꽤 성공적으로 전후복구를 했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절대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아버지가 계속해서 보여주시던 증조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찍으신 흑백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모습만이 펼쳐져 있었고, 이 나라는 수십 년이 지나기는커녕 수백 년이 지나도, 아니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의 적응을 완전히 마치고 여유가 생겨 다시 돌아보게 된 한국은 그야말로 미국보다도 더욱 선진적이고 부유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타워를 올려다본 저는 이 나라가 그 흑백 사진 속의 그 나라가 맞나 싶어 두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한때 진흙탕처럼 오염된 하천이었던 한강은 이제 미래의 달이 세계 최고의 경치와 인프라를 자랑하는 공원, 고층 빌딩이 물에 비친 깨끗하고 반짝이는 수로가 되어 있더군요. 작은 판잣집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리 대신 저는 끝없이 늘어선 첨단 건물들, LED 조명들, 그리고 번화한 명품 거리를 보았는데요.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전기버스, 고속열차, 전기택시가 줄지어 있는 한국의 모습은 이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면 미국조차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제가 그동안 세계 최고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뉴욕을 가뿐하게 제압해버렸고, 저는 제 증조할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증조할아버지는 이 나라에서 가능성을 봤던 거였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흘려준 피의 보답이라도 하듯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마저 가뿐히 제칠 정도로 우수한 모습으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보여준 굶주리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또한 절대로 볼 수가 없었죠. 한국인들은 매우 단정한 옷차림을 자랑하고 있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한국인들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고 기술에 매우 능숙하며 언제 어디서나 높은 교양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한국이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수준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은 이제 삼성, 현대, LG 및 기타 수많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통해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들은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발돋움한 상태인 것을 보면 이러한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사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증조할아버지가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 싸웠던 나라는 현재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영하고 독립하며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 있었고 저는 증조할아버지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닌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성장할 나라를 구했다고 느껴 엄청난 존경과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진 국가로 한국에서는 아무리 변두리 지역일지라도 지하철과 버스를 통해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제 시간에 오는 법이 없는 미국의 지하철과는 달리 한국의 대중교통은 항상 제 시간에 도착했고 대부분 제 시간이 아니라 항상 시간을 엄수했기에 저는 한국은 도대체 어느 틈에 이 정도로 수준 높은 도시를 구축한 건가 싶어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보통 대중교통 인프라야말로 한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과 평등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지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은 단연 전 세계 최고였고 저는 증조할아버지의 피와 땀을 잊지 않고 최고의 국가로 발전해준 한국에 고마움마저 느끼게 되었죠. 저는 한국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결과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늘 성실한 태도로 최고의 근로윤리를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고객 서비스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는데 한국인 직원들은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효율적으로 응대하며 한 명이 두 명 이상의 몫을 걷더니 해내더라고요. 공사나 수리 또한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에서는 도로 수리에만 몇 달이 걸리지만 한국은 하룻밤 만에 도로 수리가 완벽하게 맞춰 있었고 눈만 감았다 뜨면 새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식당 직원이 고객이 두고 간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길을 가로질러 질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의 배려와 헌신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놀라울 정도의 책임감과 성실함이야말로 이 나라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가난한 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인 모양이었고 저는 증조할아버지가 정말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셨구나 싶어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그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가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였고 또 혹시 모를 적의 침략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대비가 된 국가였기 때문이었죠. 일단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탱크이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탱크라고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K2 블랙팬서 탱크는 자동장전,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인 보호, 그리고 인공지능 지원 표적이라는 전 세계 유일한 최첨단 기능으로 적으로 하여금 공격을 할 엄두조차 못 내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K2 블랙팬서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탱크와 비교한다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도 마치 스포츠카처럼 움직이며 트럭처럼 부딪혔기에 이건 제 미국인으로서의 주관적인 감정을 추가한다고 해도 미국의 탱크를 압도할 만큼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공군도 기대 이상이었죠. 저는 지금껏 한국의 공군은 미국의 공군 지원 및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십수년 전의 이야기일 뿐이었는데요. 한국은 이미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만큼 전투기 기술력에 있어서 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 혁신을 이뤄낸 상태였고 이 나라는 이미 F-15를 자체 개량한 버전인 F-15K 슬래미그를 개발한 상태로 한국산 전투기는 이미 장거리 타격과 압도적인 공중우세
그리고 우수한 스텔스 기능까지 입증된 상태였어요. 즉, 한국은 이미 미국의 도움이 없어도 자체 기술력만으로 그 어떠한 침략자도 묵사발을 낼 준비가 된 국가라는 거였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미사일 무기고였죠.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시스템 중 하나로 파괴적인 정확도로 적진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데요. 현무포탄도 미사일은 지하 벙커와 지휘센터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식 미사일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이는 육중한 탄도 무게와는 어울리지 않게 초음속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이미 AI 기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개발한 국가로, 이는 장거리에서도 절대적으로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AI 미사일 기술은 전 세계 최초이자 가장 진보된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만족이라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국가였고, 기어코 다중발사 시스템이라는 여러 탄두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공포의 기술을 개발하여 적의 방어를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먼저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적은 누가 어떤 방향에서 공격했는지 알기도 전에 전쟁은 그대로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제가 어쩌면 한국은 미국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은 이미 기존의 전통적인 무기를 초월한 차세대 무기까지 개발한 미친 국가였거든요. 일단 한국은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에서 드론이 맹활약을 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가 드론 기술 개발에 열중을 하기 훨씬 이전에도 이러한 전쟁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연구 개발에 몰두하여 현재 드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감시 및 공격 임무를 위해 AI 지원 스텔스 드론을 빠르게 개발해낸 상태였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이 스텔스 드론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고도 적의 공역 깊숙이 비행할 수 있어 한국으로 하여금 압도적인 제공권 및 전술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즉, 만약 한국에 경거망동을 하는 불쌍한 국가는 자신들이 어떤 무기로 어떻게 공격받는지도 모른 채 핵심 시설이 전부 야금야금 갉아먹히며 결국 레이더로도 감지할 수 없는 귀신들에 의해 갈갈이 찢긴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또한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감시 드론은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스캔하며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인간을 대체하면서도 인간보다 더욱 효율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보여주기에 한국은 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아무리 많은 적이라도 기술력 하나로 모두 제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에 믿기지 않는 전투력에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어요. 저는 군대에서의 AI는 여전히 이론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작동 중이며 전쟁 방식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이미 무인 지상 차량을 개발해서 상용화 전 실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이러한 무인 지상 차량은 적진을 정찰하고 진압 사격을 가하며 심지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장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기에 한국을 상대하는 적은 한국군 병사와 싸우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귀신과 싸우는 셈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병력 손실은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적은 한국의 무인 전투무기와 싸움을 지속할 뿐이고, 결국 이러한 소모전을 이어나가다 보면 한국은 병력 손실 없이 손을 안 대고도 적을 전부 섬멸할 수 있는 셈이거든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어먹은 국가길래 이러한 한세기는 초월한 것만 같은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의 모습을 보니 저는 진심으로 한국과 미국이 전면전을 펼치더라도 정체되어 있는 미군은 한국의 최첨단 군대를 도저히 버텨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정말로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 스스로 빈민국이라는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답게 이들은 군사력 측면에서도 다시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대비하고 모든 시스템을 뜯어고친 상황이었거든요. 북한은 한국에 대한 기습남침을 가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혔듯이 한국은 이미 북한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상황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은 AI 기반 킬체인 시스템을 갖춘 상태였고, 이는 만약 한국을 향해 선제 공격을 시도하는 국가는 한국의 자동적인 보복을 받고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러한 한국식 킬체인 시스템은 AI 지원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적의 위협을 즉시 감지하여 위성 및 드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요. 결국 확실한 위험을 판별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1분 안에 발사되어 적이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기 전에
적의 목표물을 타격하여 추가 타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인 드론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이륙하여 AI 조정을 통해 타격 임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한국은 시간을 벌어 더욱 확실한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미국만 해도 미사일 공격을 승인하는데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몇 분 안에 적의 목표물을 소탕할 수 있다니 한국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 위협을 가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위협에 대해 기술력 하나로 사전 대비를 해놓음으로써 아예 경거망동조차 사전에 방지시키는 놀라운 국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신속한 동원 능력은 전 세계 군사평가에서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을 만큼 놀라운데요. 저는 미군으로서 신속한 배치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이어 2위로 한국은 동원 경보가 발령된 지 10분 만에 수만 명의 병사들이 배치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거든요. 한국 육군 예비군은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활성화되고 배치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몇 주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한국의 우수한 고속도로와 지하철 인프라는 즉시 군용 교통로로 전환되며 그야말로 한국은 진격을 위한 아침 브리핑을 마치기 전에 사단 전체를 준비시킬 수 있는 무지막지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결국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며 망해가지만 한국은 한번 겪은 일은 절대로 잊지 않는 똑똑한 국가였고 저는 한국의 이런 점이야말로 전 세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빈곤국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게 한 기적의 원천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알면 알수록 대단한 면모에 결국 증조할아버지의 선택이 맞았구나 싶어 엄청난 존경심을 느꼈고 아버지가 왜 한국 파견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라고 하셨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경과 겸손을 되찾게 된 저는 한국까지 왔음에도 아직까지도 전쟁 기념관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라 그렇게 증조할아버지를 추모할 겸 전쟁 기념관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전쟁 기념관에 도착함과 동시에 어쩌면 한국이 빠르게 발전했던 것은 그 어떤 이유나 논리도 필요 없이 그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절대로 역사를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는 벌써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쟁 기념관은 추모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자신들의 선조와 동맹국 병사들의 이름을 향해 목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경건한 태도에 울컥할 수밖에 없었죠. 청동으로 제작된 한국과 미국 군인들의 동상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사진들과 잿더미에서 떠오른 현대 한국의 사진들, 제 증조할아버지의 부대를 포함한 외국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전체 섹션 등 이곳 전쟁 기념관은 전쟁에서 산화한 한국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동맹국 전사들까지도 공평하게 기념하고 있었고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의 완벽한 서사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입고 있던 미군 군복을 본 한백발의 한국인 할아버지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당연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지만 근처를 지나가던 젊은 한국인 남성은 저희의 대화를 통역해 주었기에 저희는 겨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백발의 한국인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셨고 자신의 동료들을 보러 매일같이 이곳 기념관을 찾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은 이제 몸이 불편해서 아무래도 오늘이 전쟁 기념관을 찾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전우의 증손자를 보게 되다니 이건 전쟁에서 먼저 산화한 동료들이 힘을 써준 것이 분명하다며 제 손을 맞잡아 주셨는데요. 결국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되었고 증조할아버지의 전우이신 이 할아버지께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경례를 했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꼭 껴안아 주실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근처에 있던 한국인들은 저희의 사연을 대충 눈치챘는지 저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으로 파견 온 제게도 한국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왔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는 초등학생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까지 있었기에 저는 이렇듯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자신의 조국의 역사를 알고 있는 한국의 우수한 모습에 이 나라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며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느끼며 다시금 증조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존경과 감사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